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화폐 전쟁입니다. 이게 그냥 딱딱한 경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이건 사실 돈, 그러니까 화폐 발행권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 그 거대한 역사를 다룬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지갑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돈, 이거 진짜 주인이 누굴까요? 에이, 당연히 정부나 한국은행 아니겠어? 하고 생각하시겠죠? 뭐 그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자료는요. 어쩌면 그 돈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현대금융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요. 그 뒤편에서는 정말 수백 년 동안 총성 없는 거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전쟁이냐고요? 바로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본질을 두고 싸우는 두 세력 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전쟁의 두 선수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한쪽 편에는 성실한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부터 뭔가 정직하죠? 금이나 은처럼 딱 실체가 있는 자산에 그 가치가 묶여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야, 돈 좀 더 찍어내자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 노동의 가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편은 채무화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민간은행이 그냥 빚을 만들어서 그걸 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컴퓨터에 숫자 몇 개 입력하면 돈이 짠 하고 생기는 거죠. 이건 뭐 이론상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겠죠?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바로 여러분 지갑 속 돈의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면 한쪽은 권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고 다른 한쪽은 빚을 통해 권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정면으로 칼을 빼든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케네디가 던진 승부수는 바로 행정명령 1110호였습니다. 와, 이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 사실상 민간은행들의 연합체였던 연방준비은행, 우리가 흔히 페드라고 부르죠. 이 페드에 이자까지 줘가면서 돈을 빌려 쓰지 않고 그냥 미국 정부가 직접 은을 담보로 돈을 찍어내겠다, 이런 선언이었거든요. 이건 뭐 페드의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에 그냥 정면으로 한판 붙자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국가의 통화 주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아주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대결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케네디는 페드를 약화시키고 성실한 화폐를 되살리려고 했고 그 무기는 행정명령 111105였죠. 반면에 금융세력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독점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전술 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있죠? 정치적 제거. 네, 이 자료는 이 싸움이 그냥 점잖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전쟁이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내놓는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케네디의 암살이 그냥 어떤 미치광이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권력이라는 이 성역에 감히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나타날지도 모를 제2, 제3의 케네디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공개 처형이자 본보기였다는 거죠.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냐고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0경분의 1.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해봤대요. 케네디 암살 사건의 핵심 증인들이었던 115명이 그 후 30년 안에 사고나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식으로 죽을 확률이요. 10경. 상상이 가시나요? 이걸 과연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케네디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사라지자 금융세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 시스템에서 금과 은, 그러니까 성실한 화폐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전략은 아주 교묘했어요. 일단 정부 창고에 쌓여있는 은을 시장에다 그냥 헐값으로 마구 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 가격이 오를 리가 없죠. 그러니 아무도 힘들게 은을 캐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정부 창고는 점점 비워갔던 겁니다. 결국 케네디가 만들었던 은 증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가 쓰던 동전에서조차 은이 빠져버렸죠. 성실한 화폐의 중요한 항축이 이렇게 계획적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은을 처리했으니 이제 남은 건 금이죠. 1961년에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모아서 골드풀이라는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요. 목적은 단 하나, 금 가격을 억지로 35달러에 묶어두려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거 달러 종이 조각이 드는 거 아니야? 못 믿겠으니 우리 금이나 내놔 하면서 골드풀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 한방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이 일로 골드풀은 무려 9,300톤이 넘는 금을 토해내고 완전히 와해돼버립니다. 이건 명백히 연준의 참패였죠. 실물 금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금융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금을 만들면 되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특별인출권 SDR, 별명은 종이금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핵심이에요. 진짜 금은 뭐죠? 지구의 양이 정해져 있는 실체가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돈을 못 쓰게 막는 도덕적인 족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이금 SDR은요. 그냥 장부상의 정률 숫자에 불과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상 무제한 인플레이션을 위한 마법의 지팡이 같은 거죠. 자, 이제 달러는 금이라는 든든한 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가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달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금을 대신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거든요. 바로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안 바꿔줍니다. 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닉슨 쇼크예요. 이 선언 하나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금본위제, 즉 돈이 금에 묶여있던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화폐가 아무런 실물 담보 없이 오직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완전한 신용화폐의 시대가 열린 거죠. 아니 그럼 금이라는 보증 수표가 없어진 달러의 가치를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1단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랑 딜을 합니다. 앞으로 석유는 무조건 달러로만 팔아라. 2단계, 그렇게 석유 팔아서 번 어마어마한 달러, 즉 페트로달러는 전부 미국 은행에 다시 예치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3단계, 그 돈으로 뭘 하느냐? 다시 미국 국채를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 돈으로 또 빚을 메우고요. 와, 이거 정말 완벽한 시스템 아닌가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석유가 필요한 이상 달러도 무조건 필요하게 만들어버린 정말 무서운 순환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성실한 화폐로 돌아가려 했던 마지막 저항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실패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금본위제 복귀 카드를 꺼내듭니다. 금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면서 꽤 진지하게 추진했죠. 그런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레이건 역시 대통령이 된 지 겨우 69일 만에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자료는 케네디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겪은 뒤에 금본위제로 돌아가려던 레이건의 의지가 완전히 꺾여버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압도적이죠. 1982년에 열린 금위원회 최종 투표에서 금본위제 복귀안은 15대 2라는 처참한 스코어로 부결됩니다. 성실한 화폐를 되살리려던 마지막 불씨가 이렇게 허무하게 꺼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실물담보라는 족쇄가 완전히 풀려버린 이 법정화폐 시스템은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합법적이고 조용한 방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빼앗아가는 완벽한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44조 달러. 무려 4경이 넘는 돈이죠. 근데 이게 언제 기준이냐면 이 자료가 쓰여진 2006년 기준 미국의 총부채입니다. 지금은 글쎄요.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숫자가 되어 있겠죠. 당시 기준으로도 1년에 내는 이자만 2조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빚 과연 갚을 수 있는 규모일까요?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전부 100%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처음부터 갚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거대한 빛의 산 위에 지어진 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그 청구서가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는 날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까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